여러분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운명을 맹신하기도 하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운명을 믿지 않다가 살아가면서 점점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지리도 운이 없던 제게도 최고의 행운이 찾아왔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니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이긴 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제가 운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물 공장에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했고 장녀였던 저는 어린 남동생 둘을 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일했던 부모님 덕에 가난을 극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가난은 저희 가족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죠. 가장 어렸던 막내가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간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써야 했던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가진 것을 모두 내주면서 치료를 하려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 집 앞에는 등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넋을 놓고 울고 있었는데도 그곳에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은 그놈의 팔자 타령을 하시며 저희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게 없는 집에선 자식도 못나게 막아야 한다니까. 집 상태를 봐. 요즘에도 이런 집이 다 있나? 어린 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야. 그건 맞아. 죽은 막내 아들이 팔자가 사나운 거지. 하필이면 가난한데 금술만 좋은 부모라니. 줄줄이 셋이나 낳고 누구 팔자를 꼬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 막내가 못 참고 떠난 거야. 오히려 운이 좋은 거라고 봐도 되지. 슬픔에 빠진 부모님은 듣지 못했겠지만 하필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죠. 생각 같아서는 머리채를 모두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넘겼습니다. 참자, 참고 버티자,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하지 말자.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참을 인을 새기며 역겨운 것들의 말을 흘리고 넘겼죠. 하지만 저희 집에 두 번째 등이 걸렸을 때는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왔던 아주머니 중 한 분이 혀를 끌끌 찼죠. 작년에 막내 떠나지 않았어? 근데 또 죽다니.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 집 여자 팔자가 듯해서 아들들이 견디지 못한 거라고. 출초상 아니야? 그럼 출초상이 따로 있어.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더니 집안 기둥이 두 개나 뽑혔으니 무너질 일만 남은 거지 뭐. 기둥은 무슨, 요즘은 딸이 최고야. 우리 딸도 나한테 얼마나 극진한데. 맞아. 우리 딸도 그래. 아들 못 낳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 더구나 이 집 여자 관상에 아들은 없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딸만 낳은 팔자에 아들을 둘 얻었으니 도로 가져간 거지. 요 옆 동네 일수 놓는 옷이 알아? 그 집 마누라 관상이 비슷하거든? 근데 아들 임신해서 유세를 그렇게 떨더니 심장병인가 뭔가로 급사했잖아. 아들 가지면 왜 다들 유세를 떠는가 몰라. 왜겠어. 인생에 그것 말곤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거지. 가여운 인간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도 아닌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밥상을 엎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죠. 아줌마들이 뭔데 함부로 판단해요? 우리 엄마가 아들 가진 유세를 언제 부렸다고 그러냐고요? 남의 집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험담이나 하니 그쪽 대 팔자에 아들을 못 가지지.
제 말에 눈이 뒤집힌 아줌마는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하고는 팔자가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그따위로 뜨고 큰 소리를 질러?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아줌마는 머리에 피가 말라 비틀어져서 해도 될 말이랑 안 될 말을 구분도 못해요? 그러는 아줌마들은 부모가 다 뒤져서 제대로 못 배운 건 아니고요. 나이 든 걸로 유세 떨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먼저 하셨어야죠. 팔자가 드세서 아들들이 견디지 못했단 말을 장례 치르는 곳에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제 말에 주변에서 수근거리자 아줌마는 말을 더듬었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아줌마들은 알겠죠. 누가 생사람을 잡는지. 우리 엄마 팔자가 드세서 아들들이 견디지 못한 거면 팔자에 아들 하나 못 낳은 아줌마들은 무슨 팔자를 타고난 건데요? 뭐? 팔자? 이 미친 게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결국 저는 아줌마들 중 하나에게 뺨을 맞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상황은 끝이 나게 됐죠. 아줌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 쫓겨나긴 했지만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저 때문에 망신을 당했으니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동생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느덧 와전이 되어 제가 웃는 걸 봤다는 식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빙판길에 미끄러진 게 아니라 제가 밀었다고까지 말하고 다녔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부지런한 저희 부모님 평판은 좋은 편이었고 저 역시 동생들을 잘 돌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저희 부모님을 치었을 때는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이 되어버렸거든요. 다들 팔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살아야 했기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팔자가 있다면 제대로 바꾸고 말겠다는 의지도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양말 만드는 공장, 화장품 판매를 비롯해 과수원 농장에서도 3년이나 일을 했죠. 그러다가 제 나이 27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식당에 야채나 계란을 납품하는 도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제 사정을 잘 알았기에 선택했지만 결혼하고 바로 알게 됐죠. 내 팔자가 사나운 게 맞구나 하고 난생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고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고약한 습관이 있었죠. 그건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저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부모님을 내가 치웠어? 내가 죽였냐고. 난 말이야 이날 이때까지 술 먹고 운전해도 누구 하나 다치게 한 적이 없어.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잘만 타고 다녔다고. 당신 결혼 전에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적어도 그때는 눈치라도 봤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그러잖아. 음주운전만 지금 당신 몇 번째인 줄 알고나 있어? 걸린 적이 없으니 0번이지. 사람 친 적도 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사람 죽이고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재수없게. 당신 내가 술 먹을 때 뭐 보태줬어? 안주하라고 멸치똥이라도 따줬냐고. 다른 집 남자들은 밖에서 술 잘 먹고 집에 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매번 그렇게 불만인 건데?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는 게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운전만 하지 말라는 거지. 당신 운전으로 식당에 납품하는 일하는 사람이야.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그러다가 경찰한테 단속이라도 당하면 일도 잘리게 될 텐데 거기까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말 잘했다. 그래, 나 운전으로 이날 이때까지 먹고 살았어. 그러니 나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동네 골목골목 내가 모르는 곳이 없는데 날 어떻게 잡아? 당시 저는 남편의 고집스러움에 저는 점점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툼은 이어져 갔고 그러다가 우려했던 일은 결국에 터지고 말았어요. 멀리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거기에도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놀란 남편은 건물 담벼락에 돌진을 했고 차량이 거의 반파가 됐어요. 때문에 수술을 2번을 받게 됐지만 왼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얻게 됐죠. 소식을 듣고 시골에 있다가 올라온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 망할 것.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불길했어. 출추상을 치렀어도 네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팔자는 못 고치는구나. 지금 이 사고가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아님 내 아들이 왜 다리 병신이 돼? 사지 멀쩡하게 잘 키운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되냐고! 재수 없는 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어쩔 거야? 내 아들 다리 물어내. 당장 내 아들 멀쩡하게 돌려내라고 이 망할 거사.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전 계속 못하게 했고요. 근데 왜 그것도 제 탓으로 몰고 가세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 너 결혼하고 5년 동안 뭐 했어? 우리 집 대도 끊어버린 게 너야. 대도 끊고 우리 아들 다리도 끊어먹었잖아. 그래도 아니라고? 왜? 이제 잡아먹을 게 없어서 그래?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나를. 난 앞으로 네 꼴 2번은 보기 싫다. 당장 갈라서!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장애까지 얻고 일자리까지 잃게 된 남편의 곁을 떠나는 건 너무하다 싶어 곁을 지켰던 거였죠. 그런데 병실에서 2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미쳤어? 저 여자 좋은 일을 내가 왜 해? 내 다리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나마 돈 벌고 있는 마누라는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도 저런 불운한 여자랑은 어울리면 안 되는 법이야. 집안에 모든 사람이 죽고 딱 저거 하나 살아있는 거잖아. 얼마나 끔찍하고 흉한 팔자면 그러겠냐고. 세상에 반은 여잔데 찾아보면 누구라도 나올 테니 차라리 재혼을 해. 엄마, 왜 하나만 알고 왜 둘은 몰라? 엄마 용돈도 저 사람이 주는 거 몰라서 그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좀 누그러졌는지 말끝을 흐렸죠. 그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장인 장모가 빨리 죽어서 가능한 거야. 부모 모시듯 엄마한테 잘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오히려 엄마 입장에선 좋은 거지. 그깟 기분보다는 현실을 봐. 당장 이혼하면 난 뭐 먹고 살라고. 엄마는 어쩔 거야? 예전처럼 시골 장날에 채소 팔면서 그렇게 다시 살고 싶어서 그래? 다시 돌아갈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서서 일을 만들어? 그럼 어쩌라고?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둘러대. 만약 이혼당하면 다 엄마 탓이야. 알아? 이혼은 남편의 퇴원과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평생 놀면서 제 피를 빨아먹겠다는 계획이 틀어지자 폐악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혼 후에 혼자 떨어져 나와 살고 있는데도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 난동을 피웠죠. 누구보다 이혼을 간절하게 바라던 전 시어머니 역시도 제게 배신을 하고 병든 남편을 버렸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 후 지금의 남편인 영식 씨를 만나게 되었고 영식 씨는 전처가 교통사고로 죽은 이후 2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또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정도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때부터 약간 불안했죠.
혹시나 나중에 아시게 되시면 화를 내실 것 같아 거짓말했다고. 거짓말이라고 할 순 없지. 그냥 자세하게 말을 안 하는 것뿐이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생략하는 게 왜 거짓말이야. 무엇보다 결혼하는 당사자인 내가 알잖아. 아니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사 줄줄 읊으면서 결혼을 해. 자서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가? 그럼. 그리고 설령 들킨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 전처와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어. 괜한 트집 잡고 시집살이도 시킬 뿐 아니고 실제로도 시어머니는 제 과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전 남편이 제 결혼식까지 쫓아와서 사고를 치고 말았죠.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시어머니만 불러서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남동생들이 제 기에 눌려서 급사하고 부모마저 못 버티고 한나라한시에 죽었던 거라고 말이죠. 더구나 자신의 수술 부위까지 보여주며 저와 결혼해서 사는 내내 불행했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본인 어머니 같아서 안타까워서 일부러 와서 진실을 전하는 거라고 했다더군요.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은 됐지만 시어머니는 혼인신고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던 사람이었어. 그런 인간 말을 왜 들어? 운이 안 좋았다고 하잖아. 다리까지 절면서 일자리도 잃고 매일 죽고 싶었다고. 그리고 술을 괜히 그렇게 퍼먹었겠니? 집안 꼴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 본인도 답답해서 먹었겠지. 엄마 말이 되는 소리래. 일부러 결혼식 찾아와서 그런 말을 전한 사람이야. 억하심정이 있어서 괜히 말을 부풀린 거라고. 기에 눌려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 이 사람 부모님도 새벽에 출근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거였는데 그냥 사고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왜 나한텐 숨겼을까? 본인도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알잖아. 엄마, 우리 괜히 그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말자. 그게 진짜잖아.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나도 재수 없는 놈인 게 되는 거야. 거기다 전처도 사고로 죽었잖아. 엄마는 나나 내 자식들이 기가 세서 가족들 싹 다 죽은 거라고 말 들었으면 좋겠어? 이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여전히 저를 불신하고 무슨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했습니다. 손끝만 닿아도 파르르 떠셨죠.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니? 너도 날 속이고 결혼식 올렸으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않겠어?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답답해.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도 저런 걸 골라가지고. 우리 혜준이 혜원이 잘못되면 내가 죽어서 우리 희정이 얼굴 어찌 볼지. 여기서 희정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전처였고 시어머니와는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결혼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각별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전처가 남긴 첫째 아들이 혜준이고 막내가 혜원이었습니다. 혜준이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혜원이는 7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과 겨우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수시로 손주들을 보러 오셨고요. 하지만 정확히는 돌보는 게 아니라 저를 감시한다는 말이 어울렸습니다. 혜원이가 입은 옷을 여기저기 들춰보더니 이러시더군요. 혜원아, 저 아줌마가 널 때리거나 꼬집거나 혹은 혼내면 이 할미한테 꼭 말해야 한다? 알았지? 혜준이 너도 형이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 이 어린애가 뭘 알겠어? 넌 어른스럽고 똑똑하니 잘할 거 아니니? 그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니? 혜준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랬더니 화살은 또 제게 날아왔습니다. 넌 도대체 집안에 들어앉아서 애들을 어떻게 보는 거니? 넌 모르겠지만 혜준이 예전엔 안 그랬다. 애가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밝고 착했는데 근데 너 들어오고 나서 저렇게 입을 꾹 다물었지? 너도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냐? 저기 어딜 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니?
희정이 자리 꿰차고 있으면서 애들 마음 하나 못 다스려?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나 뒤져서 흙이 됐을 때 그때?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강요하기 싫어서 기다린다? 허! 그냥 방치하면서 핑계도 좋구나. 희정인 이렇게 애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시부모 공경하고 영식이한테도 잘했고 혜준이 혜원이 끔찍하게 챙겼어. 근데 넌 뭐니? 희정이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감히 내 앞에서 기다리란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개모 소리 듣는 거야. 애들이 진짜 자식이라도 이렇게 뒀을 것 같아?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줬고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혜원이를 잘 키우려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그만뒀죠. 대신에 시간 활용이 좀 더 자유로운 정수기 관리원으로 취직하기까지 했습니다. 헌데도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게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기존에 절에 맡겼던 제사까지도 모두 지내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전처제사까지도 말이죠. 그게 제 부덕을 닦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평소엔 말도 없던 혜준이가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아줌마가 왜 엄마 제사를 지내요? 절에 맡겼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그게 어머님이 그러니까 혜준이 할머니가 그러셨으면 해서. 아줌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불쾌하니까. 진퇴양난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모양 하나로도 트집을 잡고 정성이 없다는 둥, 투기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걸로 구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혜준이는 제가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를 불쾌해했으니까요. 결국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도 들어가게 됐는데 당연히 그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다고 한숨 푹푹 쉬고 짜증을 얼마나 냈으면 혜준이가 직접 나한테 와서 제사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겠니? 그 어린 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그러겠냐고. 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늘에 맹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겉으로 표시를 안 해도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 오히려 어른보다 감각이 더 예민해서 나도 깜짝 놀랄 정도야. 은연중에 너도 모르게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을 안 지었다고 확신할 수 있냐니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백날 첫날 죄송하다는 소리 나도 지겹다 지겨워. 나 희정이 살아있을 땐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나 젊은 시절에 시집살이에 치가 떨려서 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차라리 내가 그때 희정이 따라서 죽었어야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의지대로 전처의 제사는 치러졌어요.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과일에 손수 하나씩 만든 음식, 생전 좋아했던 과자며 케이크까지 올린 화려한 제사상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속 여자에게 그립다, 보고 싶다, 나도 데려가라며 통보까지 하셨고요. 제 욕을 어찌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이 보면 제가 그 여자를 죽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죠. 식당을 하고 있던 남편은 뒤늦게 그걸 알게 됐는데 차마 말리진 못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함께 뒷정리를 해줬죠. 여보, 진짜 미안해. 절에 맡겼던 제사를 다시 가지고 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요즘 들어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두 사람이 각별했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괜찮아. 어머님은 괜찮은데 혜준이가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준이도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좋았거든.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당신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겠다. 내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해볼게. 아니야. 괜히 또 어머님 기분만 상하게 만들 거야. 고작 1년에 한 번이잖아. 면목이 없다. 그럼 내가 다음엔 도울게.
내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으실 거야. 앞으로는 문제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하고, 알았지?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완벽한 전철을 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저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나 혜원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봐왔기에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혜준이와의 사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속이 깊은 아이라는 건 느껴졌기에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혜준아, 아줌마가 들어보니 요즘엔 학원에 기본적으로 다닌다고 그러던데 혹시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하고 싶은 건 없니? 혜준이는 제 말에 비아냥거렸죠. 왜요? 돌보기 귀찮아서요? 학원 뺑뺑이라도 돌리고 싶으세요? 아니,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 거야. 안 좋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 아줌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저희 집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아빠가 벌어오는 돈도 불안정해서 다녔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줌마도 벌어.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도 대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있다면 말만 해. 절대로 도중에 못 간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물론 이것도 혜준이가 원할 때 그만둬도 괜찮고. 어때? 혜준이는 눈을 아래로 깔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은 학원 다니고 싶긴 해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때 저는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기쁨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했던 거였죠. 또 제게 뭔가 원하는 걸 이야기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남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혜준이가 학원을? 참 신기하네. 나한테는 학원 같은 거 다니기 싫다고 했거든. 걔가 속이 깊어서 당신 부담스러울까봐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 뭐? 그건 아닐 거야. 초등학교 땐 내가 학원을 꽤 많이 보냈거든. 태권도, 피아노, 수학, 영어. 실은 전처가 애들 공부에 좀 진심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땐 무리해서 보냈고. 그때 진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어. 혜원이를 늦게 가진 것도 그것 때문이었지. 그래? 근데 왜... 혜준이가 학원을 싫어했어. 학원 다니다가 계속 그만뒀고. 지금이야 조건만 맞으면 환불이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딨어. 환불도 되지 않는데 일주일 다니다가 그만두고 3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어릴 때 나한테 혼도 엄청 많이 났었어. 양심이 있는지 그 다음엔 학원 다닌다는 말도 안 꺼내더라고. 두고 봐. 이번에도 또 다니다가 싫다고 때려치울 거야. 하지만 남편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혜준이는 학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심지어 성적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저 역시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무엇보다 학원에 다녀오겠다는 혜준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었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느리지만 천천히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졌고 남편의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초반엔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겨울이면 바이러스가 박멸될 거다 하면서 버티자고 생각했지만 아시다시피 꽤 오래 진행됐던 겁니다. 이에 남편은 절망했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겨우 사업을 이어갔죠. 우리 가게 옆에 있던 국수집 사장님 결국 폐업했어. 잘 버티는 것 같더니. 요즘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네. 나도 예약이 없어서 일을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걱정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학원 수업도 부담스러우면 잠깐이라도 끊던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학원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고 무슨 칸막이 설치하고 한다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학원 보낼 거야. 그리고 일자리 또 알아보고 있어. 예약 없다고 그냥 놀고만 있진 않으려고. 마트에서 일할 생각이야?
요즘 당신이 생활비에 엄마 용돈도 다 챙기잖아. 어쩌려고 그렇게 무리를 해? 무리 아니야. 이 정도는 운동도 되고 좋아. 그러니까 당신은 최대한 버텨. 알았지? 하지만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장기화가 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아 남는 식재료를 전부 버리는 지경까지 되자 차라리 폐업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됐죠. 그런데 남편이 폐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책임을 떠넘기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 화가 너한테 온 거야.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죠. 엄마 진짜 왜 그래? 왜? 뭐 아예 코로나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 솔직히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 가게 2년 동안 이렇게 못 버텼어.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벌어서 생활비도 냈고 엄마 용돈까지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몰라서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고마워하라는 거야? 아이고 고마워 죽겠다. 됐어.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너야말로 그만 좀 해라. 쟤는 그냥 여기저기 잡다한 일 여러 개 하고 다니면서 없는 생색 있는 생색 다 내고 다니는 것뿐이야. 희정이었으면 절대로 안 그래. 걘 친정도 잘 살고 너 어려우면 당장 목돈도 마련해 줬을 거라고. 아니야? 이미 떠난 사람 이야기를 왜 자꾸 해? 제가 자꾸 하게 만들잖아. 나라고 뭐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 하는 줄 알아? 어디 하나 희정이보다 나은 부분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니? 영식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재혼해서 당장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바 아니다만 혜준이 혜원이 친엄마이기도 한데 전처 이러는 거 꼴 보기 싫다. 재혼할 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했죠. 내가 하고 말고는 네 안사람 하기에 달린 거란 건 왜 몰라? 너도 몇 년 동안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 말이 뭘 뜻하겠어? 너도 알다시피 희정이 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어? 그저 고운 우리 며느리, 내 딸 같은 며느리 하면서 귀하게 여겼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마치 모든 문제는 저에게서 시작한다는 그 의미심장한 말에 남편의 말문은 막혔습니다. 실제로도 이전에 없던 문제가 지속되니 그 사람도 지쳐가고 있는 듯 했죠. 그러더니 하루는 날 잡아서 제게 진지하게 물어보더군요. 당신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뺑뺑이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거 보면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애들이 좋아하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학원에서 돌아온 혜준이 표정도 안 좋고 계속 피곤해하는 게 이제야 눈에 보여서 그래. 내가 일할 땐 몰랐던 게 보인다고. 혜준이 이제 초등학생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갔어. 그러니 당연히 피곤한 거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해? 설마 어머님 말 그대로 믿는 거야? 아니 됐어. 혜준이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솔직히 엄마랑 당신 사이에 끼어서 나도 피곤해.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엄마가 오죽했으면 저러시겠어? 당신 말처럼 혜준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엄마가 아직까지 그러는 걸 보면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 전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진짜야. 그땐 정말이지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저를 의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전처와 살고 있을 때는 한없이 자상하고 며느리에게 각별했던 어머니였기에 더욱 그랬겠죠. 초반에는 제 과거를 모두 말하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다 이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폐업한 가게 자리에 기간이 좀 남아서 거기서 김치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수습은 모두 제 몫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제게 김치를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김장한다. 배추 미리 주문해놨으니까 그거 받아서 바로 다듬어서 절여놔라. 몇 폭이요? 50폭이 할만하지? 대신 종류를 좀 많이 할 생각이야. 내가 파김치랑 갓김치 만들 테니까 넌 시장 가서 알타리 주문해서 씻고 다듬어놔. 마트에서 사면 비싸니까 시장 돌면서 제일 저렴한 걸로 사고, 알았니? 영수증 꼭 챙겨와. 아니 근데 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평일엔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주말엔 예약이 잡혀서 정수기 관리하러 또 나가봐야 하거든요. 누가 오전에 하라고 했니? 퇴근하고 해. 어디서 일 핑계를. 영식이도 늦은 나이에 기술 배운다고 친구 밑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고작 마트에서 일하고 정수기나 씻어주는 일하는 주제에 그것도 일이라고 지금 유세를 떨어? 그럼 다 늙은 내가 배추절이니?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 요즘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러는 나는? 난 속편해서 두 벌 뻗고 잠이라도 자는 줄 알아? 월세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놀릴 이유가 뭐가 있어? 가족이 힘들면 다 같이 나서는 거지. 그깟 잠 못 잔다고 쉽게 죽지도 않으니까 참말 말고 해.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내 아들이 잘하던 가게 접고 이렇게 떠도는 게 누구 때문인데? 너야 너! 시어머니가 그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저를 의심하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저는 또다시 퇴근 후에 시장에서 각종 재료들과 알타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 극심한 복통을 느꼈죠.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제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숙제를 하다 나온 것은 막내 혜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 머리에서 열도 나. 핏기도 하나도 없고 얼른 병원 가자. 어?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에 전 결국 혜원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산제와 위장관 운동조절제 등을 처방받았죠.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 경련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하고 위장관 운동조절제는 위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재료를 거실에 깔아두고는 잔뜩 화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많은 거 부탁했어? 딱 50포기만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집안을 이꼴을 하고 이 시간에 끼어들어와? 저는 다시 뒤틀릴 것 같은 배를 잡고 힘겹게 말했죠. 제가 위경련이 갑자기 와서 응급실에 좀 다녀왔어요. 혜원이도 같이 갔고요. 아주 핑계가 좋다. 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위경련? 인연이 누구를 알로 보나? 내가 그런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되니까 내 귀한 손주까지 끌고 다니면서 생쇼를 하는구나. 이젠 나도 한계야. 어머님 진짜예요. 약도 처방받았어요. 이거 보시면. 그거야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면 누구라도 주는 거지. 위경련 좋아하네. 일하기도 싫고 시애미 말도 듣기 싫으니 스트레스다 뭐다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진짜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너 나가. 이전엔 우리 영식이가 하도 널 감싸고 돌아서 차마 내치진 못했지만 이젠 아니다. 걔는 이제 내 말을 더 들어. 나처럼 좋은 시애미가 이렇게 된 것엔 네 책임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번엔 그냥은 못 넘어간다. 나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던 혜원을 빼앗듯이 데리고 가더니 제 등을 밀어서 현관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곤 동시에 문을 이중으로 걸어버리더군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서러워서 쭈그려 앉아 눈물을 터뜨렸죠. 진짜 이게 타고난 팔자일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면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죠. 아줌마, 혜준이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서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괜찮은 목소리를 냈어요. 혜준이, 너 학원 끝나는 시간이었구나. 아줌마가 잠깐 어지러워서 여기 있었어. 이 추운 날에요? 어지러우면 집에 들어가야죠. 설마 또 할머니 와 있어요? 좀 이따 들어가려고. 근데 왜 고개를 안 들어요? 왜 눈도 안 마주치냐고요? 그게 얼굴이 엉망이라.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서 들어갔어야 할 아이였는데 한참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은 상태로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움직이지도 못했죠. 고개를 들면 울었던 게 보일 것이라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헌데 혜준이가 억지로 절 일으키더니 고개를 들게 했어요. 벌써 고등학생이었기에 저는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했죠. 아줌마 울었어요? 아니 그게... 혜준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중으로 잠금이 걸려 있는 상태였기에 그걸 확인하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결국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부르고서야 문이 약간 열렸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동시에 혜준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제 한쪽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도로 기어들어와! 넌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 그러자 혜준이는 등에 메고 있던 책가방을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나 나가! 지금 이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건 할머니뿐이야! 그니까 가라고! 얘 좀 봐라. 혜준이 너 설마 아줌마가 그러라고 시켰어? 아니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도대체 왜 아줌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상황을 인지하려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아, 그거구나. 전현이 너랑 내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그렇지? 이때 현관문이 또 열렸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 남편이 들어왔죠.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싸웠어?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의 뒤로 가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기어이 우리 집을 박살을 내는구나. 동생 잡아먹고 부모까지 죽게 만들고 전 남편 다리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랑 손주들 사이까지 이간질했어. 미친년. 저게 혜준이랑 혜원이를 이용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어. 그래, 늙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런 취급당하고는 못 산다.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릴란다. 아이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말을 해. 혜준이가 나더러 나가란다. 저게 혜준이한테 시킨 거라고. 남편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져 혜준이 앞에 섰죠. 할머니 말이 사실이야? 너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어. 왜? 너 이 자식! 어른한테 그런 말 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진짜 아줌마가 그러라고 했어? 혜준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딱 보면 몰라? 내가 누구 시킨다고 이럴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던지. 너 이놈이! 남편이 혜준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혜원이도 긴장했는지 제 뒤로 숨더군요. 하지만 혜준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김장재료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그와 동시에 발로 지근지근 밟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눈이 2배로 커져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만 못해? 할머니, 이제 김장 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앞으로 김장할 거 한 번 더 이 집에 들고 오면 내가 발로 직접 밟아 드릴 테니 알아서 해. 아줌마 괴롭히지 말라고! 너 도대체 전현한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래? 너 협박하든?
아님 때렸어? 그럼 이 할미한테 언제든 말을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할미는 이해해. 이해하니까 말해봐. 계모가 하는 짓이 다 그런 거야. 희정이가 이걸 알면 제대로 눈도 못 감을 거야. 아우, 불쌍한 내 손주들. 시어머니는 뒤에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혜준이가 듣기 싫다는 듯 괴성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걸 말리려고 어깨를 잡았지만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죠. 내가 지금부터 진실을 알려줄 테니까 아빠랑 할머니는 잘 들어. 할머니가 그렇게 비교하고 최고라고 했던 내 엄마, 다른 아저씨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사고 났던 날에 엄마는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이혼 이야기하고 있었고, 딸 같은 며느리? 웃기지 마. 엄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을 때 집안 물건 다 던지면서 화를 내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망할 할망구, 미친 할망구라고 욕했던 게 내 엄마였다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정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너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고. 바람? 걔가 우리 영식이라면 껌뻑 넘어갈 정도였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할머니는 참 모든 게 다 편하다. 아줌마 구박할 땐 애들 눈은 못 속인다. 애들 촉이 좋다. 그리고 내가 또래 애들이랑 다르다는 말 늘 했잖아. 근데 분리할 땐 어린애였다? 그땐 이해 못했던 말 난 자라면서 점점 더 이해했고 확신이 섰어. 정 못 믿겠으면 엄마 옛날 휴대폰이라도 뒤져보고 아니라고 말을 하든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 엄청 했으니까. 착각이겠지? 너희 아빠한테 했을 수도 있고. 새벽에 아빠는 자고 있는데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사고 난 날에도 그 아저씨랑 통화했었어. 내가 어리니까 모르는 줄 알고 매번 내 앞에서 그랬지.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혜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그 사람이 남자가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죽었잖아.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건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도 어렸고 그땐 무서웠어.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동생이랑 나 둘 다 버려질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시어머니는 혼잣말로 계속 아니야 아니야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허탈하게 허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굳이 그 여자 얼굴 보면서 울고불고. 난 그 사람 웃는 낯장만 봐도 소름이 끼쳤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아빠한텐 중요한 사람이었으니 넘어갔어. 그리고 나 학원 다니다가 그만둔 걸로 아빠는 나한테 화냈지? 근데 난 학원 다닌 적 없어. 엄마가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 남아있으라고 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온 거였다고. 아줌마가 보내준 게 내가 다닌 첫 학원이었단 말이야. 혜준이가 뒤에 설명하기로는 어린 시절에 충격으로 여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잘하던 어머니, 겉으론 시어머니에게 생글거리며 웃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모습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저를 보고 마음을 점차 열게 됐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절 구박하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터지며 폭발한 거였죠. 혜준아, 아빠는 몰랐어. 할머니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몰랐다면 다야? 유일하게 이 집에서 날 생각해준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했어. 이깟 김장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난 할머니보다 아빠가 더 싫어. 제사도 아줌마가 지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할머니가 점점 포악해지는데도 넘어가고. 아빠는 아줌마랑 살 자격도 없어. 그때 시어머니는 실성을 했는지 제게 뛰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널려있던 김치를 밟고 저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아이들이 다 저를 부축하려고 다가온 겁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엄마 다시 병원 가자, 어?
시어머니는 혼자 넘어진 상태로 그걸 넋을 놓고 보고 있었고 남편 역시도 머릿속이 복잡한지 한숨을 쉬었죠. 그러더니 김치가 있는데도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내가 너무 한쪽 말을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내가 외면하기도 했어. 분명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솔직히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차마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또 그 사람도 서툴렀을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짓으로 아이들 둘을 가르쳤죠. 그러자 남편은 방향을 약간 틀고 고개를 깊이 숙이더군요. 혜준아, 혜원아, 정말 미안하다. 혜준이 네가 그런 비밀을 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사춘기라고 치부하고 외면해서 미안해. 널 혼내고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한테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으마. 혜준이 잠깐 눈을 굴리더니 입을 열었죠. 아빠, 아줌마한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 아니잖아. 그래. 일단 우리 이사부터 가자. 구체적으로 확답은 못 줘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얘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혔죠. 혜준이 말을 왜 믿어?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 말을 믿냐고? 그래, 애초에 그것도 천연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제사 지내기 싫고 너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근데 이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정말 미쳤니? 엄마도 알잖아. 어쩜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아? 그 사람 늘 어디론가 나갔어.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고 애들 공부 때문이라는 핑계로 늘 자리를 비웠지. 우리가 애초에 아버지 제사랑 할아버지 제사를 왜 절에 맡겼는지 기억 안 나? 그럴 리가 없어. 내 완벽한 며느리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엄마 기억 속에서 완벽해진 거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남편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저질러 놓은 짓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제게 했던 짓들을 용서받아야 하니 애초에 믿지 않기로 다짐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3개월 후 남편은 약속처럼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곳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수원이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 자리를 잡았고 첫째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기숙사에 살다 보니 자주는 못 봐도 일주일 전에 집에 온 혜준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말? 나야 우리 혜준이가 그래주면 너무 좋지. 그 말에 혜원이도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거든? 엄마는 내가 호강시켜 줄 거거든? 형은 빠져. 싫어, 내가 더 먼저야. 넌 학교나 졸업하시지? 드센 팔자, 재수없는 년, 가족 죽이고 혼자 살아남은 독한 인간 소리만 들어왔던 제게도 행복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면 뭐가 복일까 싶어요. 그것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 걸리는 건 있죠.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비록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긴 했어도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라 말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엔 다 함께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부디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진 못하긴 했지만 많은 응원과 조언을 해주시면 힘 팍팍 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